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현 강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민법 총칙, 물권법 이하 이제 채권 총론 관련돼서 판례 50선 이 교환이랑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페이지부터 한번 볼까요? 핵심 판례 01번. 지금 이제 첫 번째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의 목적 부분입니다. 판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2차에서 계산 문제까지 하려면 이 두 가지 관련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이제 특칙 쪽에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잘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소촉법도 함께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채권에서는 이제 이율 관련돼서 이자 약정 부분이죠. 이 부분 그래서 민사 연 5% 기계적으로 암기를 해주시고 상사 연 6%, 그리고 소촉법이 연 12%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자제한법 관련돼서 하나 정도 더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법령까지 토탈 합쳐가지고 연 24%의 맥스. 자, 이 부분을 함께 보시되 그게 01번 관련된 판례인데요. 지금 선이자로 사전 공제한 금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했다. 그렇다면 그 초과 부분은 원본에 충당한다. 결국은 이자제한법이 폐기되고 나서 지금 초과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판례가 나와줬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부당이득으로 가겠다. 근데 이 부분에서 관련 판례 하나를 체크해 주셔야 되는 게 초과 지급된 이자 부분은 103조 위반 무효였는데 이게 어떻게 부당이득이 되는가? 바로 불법성 비교론을 들어갔던 판례였습니다. 08년 전원합의체 판례여죠. 즉 이 판례를 기반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초과 지급된 부분은 이제 이 원본에 충당하겠다라는 거고 따라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지금 최고 이자율 조문 관련돼서 이제 연 30%까지 갔고 대법법 관련돼서 제가 연 24%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뒤에 보시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며 채무자가 위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라면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 따라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위 최고 이자율에 따라 계산 금액 초과하는 부분, 그 초과 부분 역시 원본의 충당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제가 민법 총칙 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103조 위반이라든지 104조와 관련돼서는 일부 무효 법리가 어쨌든 적용이 됩니다. 살릴 부분 살리고 죽일 부분 죽이자. 자, 그리고 이제 불법행위에서도 관련 최신 판례가 하나 있는데 이거 불법행위에도 해당한다 이랬죠. 어쨌든 법을 위반했잖아요. 위법성이라고 하는 건 전체 법질서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당이득 기존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랑 부당이득이랑은 각각 별개고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런 위법한 행위를 하면 이건 이제 불법행위로 규율을 한다라는 점. 그래서 핵심 판례 01번은 그런 점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핵심 판례 02번입니다. 이건 이제 1차 객관식은 물론이거니와 이제 2차에서 혹시라도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판례 두 가지인데 1번이랑 2번이랑은 살짝 결이 다릅니다. 자, 1번은 보실까요?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채 빠진 이유. 자, 지연손해금률이죠. 지연손해금률. 일단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1번은 지연손해금률 약정이 있는 경우고요. 2번은 이자 약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게요.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것도 객관식으로 꼬아내면 조금 어려워요. 그렇죠? 청구한 날부터 아닙니다. 해지한 날부터 아니죠.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 성질을 가지는 것. 이거는 머릿속에서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이에요. 반환의 특칙을 가지고 있는 거지 성질은 부당이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반환 의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가 우리가 채권 강론에서 공부를 하셨죠? 있든 말든 뭐다? 동의항이 있든 말든 무조건 원상회복 의무 법정이자를 가산하신다 이겁니다. 이유인즉슨 동의항은 이행지체 저지효입니다. 그죠? 뒤에 맞아봅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 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5%, 6% 법정 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그러면 원상회복 의무는 언제 이행체에 빠지나요? 바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 관련돼서 또 채권 총론 부분이 필요합니다.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시에 빠지겠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 채무에 대해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지연손해금률은 뭐다? 이자가 아니니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률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윤즉슨 이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2번은 이자 약정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연 5%, 연 6%라고 하는 법정이율을 적어뒀는데 정해놨는데 그것보다 낮은 이유를 지금 당사자들끼리 약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줄까지 잘 봐주셔야 되는 부분. 자, 계약 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역시 그 약정 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 이 부분은 이자 약정만 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어떻게 들어간다? 변제기 전에 이자 약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근데 그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 낮은 경우라면 약정 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관련 판례 하나를 더 넣어드렸어요. 금전채무 불이행 관련된 특칙을 한번 넣어드렸는데 이 부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별거 아닙니다. 자, 변제기를 하나 정해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첫 번째, 이자 약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자 약정을 예를 들면 연 한 3% 정도만 해볼까요? 연 3% 된다라는 겁니다. 변제기까지는 당연히 연 3%가 작동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이제 변제기 이후에는 이제 지연손해금이 등장하니까 이 구간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자 약정만 있는 상태에서는 변제기 이후에 지연손해금률 약정은 없으니까 웬만하면 어떻다? 이거 그대로 적용함이 원칙. 지금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근데 하나를 더 얘기하죠. 다만 이게 뭐다? 법정이율보다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사라고 해볼게요. 연 5%보다 지금 다운이죠. 자, 그렇다면 판례가 어떻게 얘기하고 있다? 이걸로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연손해금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반대로 지금 지연손해금률 약정을 한 겁니다. 여기도 연 3%를 해볼까요?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건데요. 지연손해금률의 법적 성질을 이미 우리가 공부를 해두셨어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죠. 자, 객관식용으로 굳이 세 가지를 얘기하자면 위약금 약정, 지연손해금률 약정, 그리고 지체상금 약정. 이 세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자, 이 부분은 어때요?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다. 그러니까 얘는 변제기까지 이런 말이 안 나오죠. 왜냐? 변제기는 바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청구 다음 날 지체가 빠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다? 그대로 연 3% 적용해도 별 탈이 없다라는 겁니다. 법정일보다 낮아도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기 때문에요. 부당과다로 이제 완전 시스템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398조의 부당과다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거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좀 비교 유의를 잘 하셔가지고 객관식 풀 때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자 관련해서 2차로 계산식이 나오면요. 교수님들도 이걸 알고 계세요. 이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지연 손해금까지는 계산하지 말라라고 하는 단서 조항을 딱 뿌려줍니다. 웬만하면 지연손해금까지는 계산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요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2페이지로 넘어가실게요. 핵심 판례 03번부터는 이제 채무 불이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공부하실 게 있죠. 일단 첫 번째로 공통요건과 관련돼서는 391조의 이행보조자 관련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한두 지문 정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유형과 관련돼서는 일단 법에 규정 있는 이행지체, 기산점 판례들.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 어렵죠. 다음 중 기산점이 가장 빠른 것부터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면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행 불능은 해당 판례들 2차에서도 중요한 것들이니까 특히 이중매매라든지 제한물건이 설정됐다라든지 타인권리 매매, 타인권리 증여 이런 것들 기본서에 있는 거 학습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효과와 관련돼서 대상 청구권 하나 추가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효과와 관련돼서는 해제 부분은 강론 부분에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되실 거니까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겠네요.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단순 암기, 범위, 그렇죠? 통상이냐 특별이냐 단순 암기해 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객관식용으로는 과실상계 이 부분이랑 지금 막 보고 왔네요. 손해배상액의 예정.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일단 공사 한번 하나 볼까요? 이거는 결론 요지로 끝낼게요. 자,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사유를 계약 체결 당시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규책 사유가 인정되는가? 원칙 적극인데, 자, 이 부분은 지금 결론 부분으로는 나왔어요. 중요 부분이라든지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알고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 규책 사유가 나온다. 자,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자, 두 번째 줄 뒤에 확인해 볼게요. 비록 그 사유로 말미암아 후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는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이 문장이에요. 후단 문장을 바꿔내면 조금 객관식에서 어려워지니까요.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하여 그에게 어떠한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두 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 그 채무가 불이행된 것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다. 딱 여기서 끊어버리면 위험한 거죠. 없다고 할 수 없다니까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중요 부분이라든지 이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다. 그럼 그것 자체가 귀책 사유가 있고 위법하다라는 겁니다. 그 위법성이 후에도 승계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거예요. 그렇죠? 위법성의 하자가, 위법성이라고 하는 하자가 치유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제거를 해줘야죠. 중간에 어떻게든 알고 있었다면. 자, 그래서 밑에 관련 판례 하나 더 넣어드렸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발생 원인 내지 존재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채무가 없다고 믿고 채무의 이행을 거부한 채 이를 다투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그런 법률적 판단이 잘못된 거라면 이거 자체가 바로 위법 귀책 사유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없다로 끊으면 좀 위험하죠. 법률적 판단 그 자체가 잘못됐다. 위에는 이제 인식 주관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미 위법한 내용으로 결론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핵심 판례 04번입니다. 이건 오히려 밑에 있는 관련 판례가
좀 중요한 판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행보조자 개념을 정립할 때 첫 번째 줄 뒤에 보시면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다. 엄청 넓은 개념을 지금 썼단 말인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이거 하나 키워드를 잡고 뒤에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감독 X, 그쵸? 밑에 보시면 종속 독립 X. 그러니까 지시감독 X, 종속 독립 X. 여기에 우리 관련 판례를 먼저 볼게요. 관련 판례 하나 더 추가하시는 겁니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자와 계약 그 밖에 법률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단순히 호의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면 제3자는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 이건 어떤 느낌이죠? 법률관계 유무 불문.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지시감독 불문, 종속독립 불문, 법률관계, 호의관계 불문. 굳이 하나 더 넣자면 이제 뒤에 이행보조자의 활동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도 문제되지 않는다. 일시 계속 불문입니다. 그렇죠. 한 번을 하더라도 호의로 했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채무자의 용인 아래 했다 그러면 이행보조자 책임을 들어가는데 그 이행보조자의 이행보조자인 복보조자가 가능하겠는가. 다시 위에 본문 판례로 올라가서요. 네 번째 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입니다. 승낙하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죠. 부득이한 사유 이런 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객관식 나왔을 때 복대리의 경우에는 임의대리잖아요. 자, 원칙 복대리권이 없습니다. 근데 예외에서 조문 두 가지가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라든지 승낙. 근데 지금 복보조자는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 이분을 어떻게든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관련돼서 나름 유추한다고 할 때 좀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명문의 규정이 있는 두 가지를 모두 가져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안 가져온 거죠. 이렇게 가져온 거죠. 이렇게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 이런 게 이제 조문 체계니까 나중에 이제 복위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복위임은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복이행보조자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핵심 판례 05번. 이것도 중요한 판례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의 경우에는 어떤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냐면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자가 변경된 거예요. 즉 나의 의사 없이 채무자의 관여 없이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 없이 일단은 채권자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누가 청구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양도에서는 채무자 보호가 핵심이기 때문에 채무자 인식 기준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판례 학습을 하면 조금 이해도가 높아질 거예요. 자, 따라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끊고 어때요? 원래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는 청구받은 날, 판례가 청구받은 날까지 돈을 갚으시면 되니까 받은 다음 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채권 양도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이행제 책임을 지는 시기는 청구 다음 날이 아니라 바로 양도 통지입니다. 세 번째 줄 확인할게요. 채권 양도 통지가 도달된 다음 날부터 이행제 책임을 진다. 채권 양도에서는 대항 요건을 행사 요건으로 다 넣어버리죠. 즉 양도 계약 플러스 대항 요건, 이걸 청구 요건, 행사 요건으로 깡그리 한 방에 묶어가지고 채권 양도 파트에서 설명을 해버리니까 자, 그렇다면 이행시에 빠지는 시점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 합의 그리고 플러스 대항 요건 이렇게 갖추어져야 본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여기도 통지 도달 다음 날로 보겠다.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청구 다음 날 이러시면 안 돼요. 소재기 다음 날 이러시지 마시고 통지 다음 날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핵심 판례 06번은 첫 번째를 보시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 끊고, 이건 기한이죠. 부관 중에 기한. 그리고 뒤에 정지 조건이 있는 경우 끊고, 조건이죠. 그러니까 조건과 기한은 각각 별개의 부관이기 때문에 기한의 요건,
조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뒤에 지체 책임의 발생 시기 이걸 문제 삼을 거고요. 자, 관건은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 소극입니다. 후단 문장만 좀 조심하실까요? 자, 일단 세 번째 줄까지 가봅니다.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정지 조건이 있는 경우 정지 조건이 객관적으로 성취되고 그 후에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바로 지체 책임이 발생한다. 성취 플러스 청구죠. 성취 플러스 청구입니다. 왜냐하면 조건과 기한은 하나의 법률행위에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부관이기에 조건의 성취는 기한에 없는 채무에서 이행기 도래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구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지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청구권은 이미 발생하였고 가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것일 뿐이므로 지연손해금 발생 전제가 되는 원보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예외로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가 대표적인 거죠. 기한 해정함이 없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손해배상 관련돼서 이행지체 소시 관련돼서 기산점 진행을 시킨단 말이에요. 피해를 많이 확보하기 위한 차원인 거죠. 자, 그 다음 핵심 판례 07번에 이제 대상 청구권 문제입니다. 제가 관련 판례로서 동그라미 2번도 하나 넣어드렸는데, 자, 일단 1번 볼게요. 우리 민법이 이행불능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 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손해공평 타당 분담 기타 여러 가지 이론적인 근거는 있지만 어쨌든 해석상 우리 판례는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행사범위 관련돼서 기본사 학습 한번 부탁드리고요. 보험금 전액 판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점유취득 시효와 관련돼서도 이행불능 관련된 내용, 대상청구권 관련된 내용 기본사 학습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동그라미 2번이죠. 채권자 취소권 확대 적용되는 예시들 잘 받으세요. 자, 신용보증기금이 갑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물 반환으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후 해당 부동산이 관련 경매 사건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통하여 제3자에게 매각됐으니까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집행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죠. 따라서 밑에 줄 갑회사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의무가 이제는 이행 불능됐습니다. 저당권은 이제 경매로 소멸이 된 거죠. 저당권은 소재주의에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대상 청구권 행사로서 갑회사가 말소될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자로서 지급받은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교재 보시면요. 교환 보시면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로 열고 닫아주세요. 가로 열고 닫는 이유는 객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이 부분을 안 줄 수 있어요. 힌트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상 청구권의 행사로서 이런 표현 없고 신용보증기금은 갑회사가 말소될 뒤에 배당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도 맞는 문장입니다. 이건 대상 청구권이에요. 다시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기판력에 저촉돼서 권리 보호 이익 없어서 각하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만 조심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 08번 이쪽 부분이죠. 적용 부분 기본사 학습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해제를 가져왔는데 해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당이득이잖아요. 법적 성질이 부당이득이에요. 반환의 특칙이지 성질의 특칙이 아닙니다. 성질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애초에 과실상계와는 관련이 없어요. 과실상계는 손해배상과 관련성이 높은 거죠. 부당이득과는 관련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그냥 제목만으로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동그라미 2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2번. 2번 문장이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즉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에 대하여 해제자가 해제 원인이 된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원인의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내세워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 이 문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의칙이라든지 공평이란 말이 들어가면 웬만하면 판례가 완화해가지고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뭣도 안 돼. 신의칙 공평 원칙에 기하여 뒤에 보세요. 과실상계에 준하여 안 된대요. 안 된대요. 권리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답니다. 과실상계가 안 되는데 거의 과실상계랑 유사한 효과를 내는 과실상계에 준하는 신의칙 책임 제한이라든지 감액을 해버린다면 이거는 무색해진다라는 거죠. 손해배상을 적용시키는 과실상계 제도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신의칙 제한도 안 된다. 그래서 키워드로 정리하시면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해서는 과실상계 X, 신의칙 제한도 X 이렇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판례 문장이 좀 까탈스러운 게 동그라미 2번의 세 번째 줄 제한될 수 있다. 여기서 끊어버리고 그냥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바로 찾아내 주셔야 됩니다. 1번 지문에 있었을 때 넘어가시면 정답이 안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핵심 판례 09번입니다. 자, 요 판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2022년 판례임에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자, 보시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 예정이 실효 안 됩니다. 왜냐면 법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 이거는 법조문 기억 잘 해주셔야 됩니다. 398조 1항 3항 뒤에 진짜 중요한 조문이죠. 551조. 551조.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문입니다. 너무 중요한 조문이죠. 그러니까 해제하고 원상회복 청구할 수 있고요.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돼서 당사자들끼리 손해배상에게 예정을 미리 해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칙 실효되는 게 아니죠. 자, 근데 다만 동그라미 2번. 이제 요 문장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 유지 전제로 정해진 약정. 이 문장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장 들어가셔서 계약 유지 전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 근데 이런 판례도 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얘는 정지조건부 종된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계약 날라가면 손배에도 날라가는 겁니다. 정지조건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럼 나는 유지전제 약정을 걸겠다.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예정도 실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핵심 판례 10번은 이건 도급에서도 나올 수 있는 판례고요. 특히 이제 보시면 지체상금 약정 대표적인 손해배상 예정이고 뒤에 손해배상 약정 그냥 별도로 지금 체결한 겁니다. 지체상금 약정 하나, 손해배상 약정 둘. 따라서 위에 손해배상 약정에 기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그렇다면 별도의 손해배상 약정에 기한 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배상 범위가 과연 지체상금 약정에 기한 지체상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가? 그렇답니다. 그렇다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알아두시고 또 판례 문장으로 또 한번 볼게요. 5번째 줄 이하부터 들어가 봅니다. 위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여 처리되지 아니하고 도급에는 위 일반 조건 손해배상 약정에 의하여 별도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또 문장이 좀 까탈스러워요. 자,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 393조 등과 같은 그 범위 획정에 관한 일반 법리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라는 겁니다. 통상손해, 특별손해로 정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위 지체상금 약정에 기하여 산정되는 지체상금액에 제한되어 이를 넘지 못한다고 볼 것이 아니다. 판례는 계속 이런 이중부정 문장을 써버리죠. 따라서 넘지 못한다에서 빡 끊어지면 안 됩니다. 넘지 못한다 X 이렇게 기억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이제 다음 쟁점이 밑에 핵심 판례 11번입니다. 채권자 지체는 단일 쟁점으로는 큰 의미는 없죠. 근데 지금 관련 최신 판례 해제 쪽과 관련돼서 판례가 드디어 나와가지고 이 부분 넣어드렸고요. 얘는 위험부담이랑 같이 공부를 하셨을 때 이제 2차용으로 조금 의미가 있을 듯해요. 자, 지금은 여기서 과연 이제 법정 책임설 판례가 나와줬으니까 법에서 규정한 효과 이외에 플러스 지금 이 두 가지 해제와 손배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에 대한 지금 논의가 나왔으니까 손해배상 쪽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고요. 해제 쪽에서도 같이 출제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일단 요지부터 가봅니다.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 속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칙 X라는 겁니다. 지금 원고가 누구예요? 청구권자가 채무자고요. 피고인 의무자를 지금 채권자로 잡았습니다. 즉 청구권자와 상대방이 지금 뒤집어진 상태니까 조금 조심하시고요. 자, 다만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위와 같은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계약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채무자가 위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겠는가? 지금 여기서 예외 동그라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은 400조와 관련된 조문 내용이고요. 자, 넘겨보실게요. 첫 번째로 챙겨가셔야 되는 문장, 채권자 지체의 성립에 채권자의 귀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확인을 하셨습니다. 얘는 뭐다? 채무불이행과는 다르다. 따라서 채권자의 귀책 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 뒤에 보시면 법정 책임 들어갑니다. 고의 중과실이 아니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바로 경과실 면책이고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더 이상 이자 지급 의무가 없고 다음 비용 증가된 경우 채권자 부담으로 하고요. 나아가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이행 위험 부담까지 오셨습니다. 바로 요거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여기에 나아가 동그라미 2번 이와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지체가 성립하는 경우 그 효과로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민법 규정에 따른 일정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 외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이나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원칙은 X가 나온 것 맞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원칙 X고 예외 동그라미인데요. 자, 이 부분 문장 유의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챙겨왔습니다. 자, 다음 읽어볼게요. 동그라미 3번, 4번입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명시묵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급부 수령할 의무, 지금 묵시적 하나 키워드 잡아주시고요. 묵시적. 자, 급부 수령할 의무 또는 채무자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약정한 경우 또는 구체적 사안에서, 즉 명시묵시 약정한 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긴 지금 또는 뒤에 보세요. 구체적 사안에서 자, 신의칙으로 뽑아냈습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가시는 거고요. 또는이라고 했으니까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위와 같은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중 신의칙상 채권자에게 급부를 수령할 의무나 급부 이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자, 구체적 사안으로 두 줄 밑에 내려오시면 개별적 판단입니다. 이 문장이 중요한 거고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채권자에게 계약상 의무로서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채권자에게 더 이상 계약 유지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라면 채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약정은 변론으로 하고요. 약정. 지금 요걸 뽑아냈죠. 요걸 뽑아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학습을 하실 때요. 신의칙으로 뽑아내는 거와 관련돼서는 부수 의무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주채무 불이행이 이게 해제고 부수채무로는 해제를 잘 안 주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표현 보시면 신의칙상 의무라고 했지 부수라고 한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즉 신의칙상 수령 의무 위반에 더하여 플러스 이렇게 가잖아요. 계약 목적. 즉 이 주채무 불이행에 버금가는 문장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딱 표현 나오죠. 이나 엽니다.
이게 여기에 버금갈 정도여야 한다. 딱 그 문장을 지금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숨겨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런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그 수령 의무나 협력 의무가 보세요. 이행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얘 때문에 계약 목적 달성할 수 없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뒤에 채무자에게 계약 유지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때라면 해제가 나왔다. 대놓고 주된 채무다라고 얘기하기엔 뭔가 좀 깨름직하셨나 봐요. 그래서 실칙으로 뽑아냈을 때 해제가 지금 하나 나왔으니까 이 문장만 조금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페이지 관련돼서 핵심 판례 12번. 여기부터 이제 쟁점 4번에 채권자 대위권. 다음 이제 쟁점 5번에 채권자 취소권이겠죠.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우리 수험생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결국 판례 확보 싸움이죠. 조문은 꼴랑 2개 있는 친구가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요건별 판례 그리고 처분권 제한과 관련되는 것. 이 부분 구별해서 나눠주시되 특히 요건별 판례에서는 피보전 채권 부분, 피대위 채권 부분. 이게 이제 그간의 전통적인 강자인데 요즘 이제 권리불행사 쪽의 판례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기본서로 같이 학습을 부탁드리고 저랑은 이제 요 부분 위주로 한번 가볍게 봐볼까요? 자, 핵심 판례 12번입니다. 전원합의체 판례고, 자, 1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그렇다. 여기 보고 있는 거죠.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줄 보시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다?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다. 자, 근데 이제 2번 여기서 건드는 거죠. 바로 피보전 채권과 관련해서 보전 필요성에서 이제 건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도 한번 읽어볼게요. 판례 원문이 나올 수도 있는 문장. 자, 권리 행사 여부는 권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데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러한 채무자의 권리 행사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 요건에서요. 어떤 건 필요 없었죠?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서도 이 부분 요건을 좀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한다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의 내용,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가 금전 채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의 자력 유무,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권리와 대위하여 행사하려는 권리의 관련성, 밀접 관련성이라고도 표현을 했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않으면 자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죠.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 즉 완전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 그래서 대위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기준으로 했지. 여기서 이제 조심하시는 문장. 보전 필요성과 관련해서 그게 보충적 권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채권자 대위권은 보충적 권리가 아니죠. 다른 게 있어도 이게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그러면 이걸로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해보고 야 그게 안 돼? 그럼 마지막으로 채권자 대위권 찔러볼까? 보충적 권리가 아닙니다.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전 필요성을 보충적 권리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 자, 나머지 문장 읽어봅니다.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 간섭이 된다면 보전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자, 그렇다면
누가 들어왔길래 그럴까? 자, 3번입니다. 자, 금전 채권자의 형광펜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오면은 막힐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금전 채권자가 자신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자, 원칙 소극입니다. 이 얘기는 즉슨 피대위 권리는 맞는데 금전 채권자가 들어오신다면 판례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금전 채권자가 들어오시면 피대위 채권은 되는데요. 피보전 채권과 관련돼서 뭐가 없다? 보전 필요성이 자, 금전 채권자가 들어오면은 어떻다? 보전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전 필요성이 없어서 최종적으로는 각하가 떨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런가? 나중에 이제 2차도 생각할 겸 한번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자신의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대요. 그쵸? 책임재산 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답니다.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대한 부당 간섭이 된답니다. 또한 특정 분할 방법을 전제하고 있지 않은 공유물 분할 청구권의 성격. 자, 이 부분도 그냥 형광펜 빡 그어두시고요. 이건 이제 물권법 영역에서 함께 공부를 했고 우리 수험생들도 이미 공부를 했던 바로 재량이죠. 법원의 재량입니다. 분할 방법이 법원 재량으로 맡겨져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 형성소송이라고 하죠. 따라서 뒤에 그 대위 행사를 허용하면 여러 법적 문제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금전 채권자는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자, 이는 채무자의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들의 공유 지분과 함께 근저당권을 공동으로 담보하고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채무자의 공유 지분 가치를 초과하여 채무자의 공유 지분만을 경매하면 남을 가망이 없어 뒤에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밖에 없는 반면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부동산 전부를 경매하면 368조 1항이죠. 동시배당 법리 각 공유지분의 경매대가에 비례해서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분담하게 되어 채무자의 공유지분 경매대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분담액을 변제하고 남을 가망이 있어도 안 된대요. 이건 우연한 사정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우리 저당권자에게 먼저 돈을 주고 남은 게 있는지 없는지는 우연한 사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겠다라고 판례가 변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단 문장이 나와도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은 뒤에서도 볼 건데요. 공동저당 법리가 적용돼서 어떻게 공제하고 안분배당 받느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판례 13번의 전원 합의체 판례인데,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객관식용으로 하고 가면요. 처분권 제한 법리. 자, 그간에 이제 막강 판례, 합의 해제. 처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항 못했죠. 그리고 양도, 포기, 대표적인 것 나왔는데 지금 요 부분에서 양도와 유사한 법리를 끼고 있는 전부명령이 최신 판례로 나와주셨고요. 그쵸? 양도는 법률 행위에 의한 채권 이전, 전부명령은 법률 규정에 의한 채권 이전. 결국 법리는 똑같다. 제3자에게 채권이 넘어감으로써 채무자의 권리가 없어지게 된 것이다라고 확인해 주시고, 하나 더. 대표적인 처분 행위들이죠. 대표적인 처분 행위들 많네요. 법적 성질 자체가 다 처분 행위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는 정리를 부탁드리고, 처분 행위 아닌 것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변제. 그래서 채무자에게 소위등 해주셨다. 대표적인 거였고, 그리고 지금 저랑 함께 보려고 하는 게 딱 여기 있습니다. 정당한 법적 대응이라는 거죠. 저는 이 문장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법에 있잖아요.
명문에서 보장해주고 있는 채무불이행 법정 해제권들이잖아요. 물론 지금 여기서는 채무불이행만 나왔지만 채무불이행만 있나? 약정해제권도 있고 그 외에 법정 해제권인 뭐 담보책임 해제권 등등 다양하게 있을 수 있죠. 법에서 규정한 요건 갖춰서 해제권 행사했는데 그걸 처분권이라고 막아버리면 이 조항 자체가 너무 우선돼서 채권자가 너무 유리해지는 거죠. 당연히 정당한 법적 대응으로서 법정 해제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이야 바로 볼까요? 법정 해제는 채무자의 객관적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3채무자의 정당한 법적 대응에 형광펜을 부탁드릴게요. 정당한 법적 대응. 나중에 2차에서 쓰실 때도 저는 이 문장을 추천드리죠. 정당한 법적 대응이다. 왜냐면 이건 이제 직접 요건 찾아셔야 되니까. 요건 어떤 법정 해제인지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찾아주시는 거고요. 따라서 밑에 민법 제405조 제2항에서 말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법정 해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합의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계약 해제인 것처럼 외관을 갖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거는 어떻다? 합의 해제의 다름 아니다. 그러므로 밑에 다시 계약 해제로서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외관만 법정 해제고 실질이 합의 해제라 그러면 이거는 합의 해제의 다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사 학습하실 때요. 압류랑 대위랑만 조금 비교 유의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압류 들어간 경우에는 을과 병이 당연히 합의 해제 가능하죠. 차이점만 비교 잘 해주시고요. 갑, 을, 병, 대위 들어간 경우라면 을과 병이 법정에 합의 해제 불갑니다. 이건 개념 요소인 거죠. 이건 대놓고 법조문에서 막아뒀고요. 이분은 기능이 변제금지, 수령금지 요것밖에 없다. 이 두 가지만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부분 단순 채권자에 불과하잖아요. 이것까지 하나 더. 갑은 해제의 제3자도 아니다. 이렇게. 애초에 논의 자체가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만 비교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관련 판례로서 세 번째를 제가 합의 해제 넣어드렸고요. 합의 해제. 그리고 밑에 관련 판례 관련해서 요 전부 명령 넣어드렸습니다. 전부 명령. 객관식으로 나왔을 때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관련 판례 읽어볼게요.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되고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즉 이건 사후 통지죠. 사전에 통지하거나 사전에 동의받는 건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 아닙니다. 자, 민법 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의 채권을 양도하거나 양도하나, 그리고 뒤에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 바,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되고 대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유라면 민지법 229조 제5항이 유추 적용되어 피대의 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은, 자, 요 부분 객관식에서 잘 살펴봐 주세요.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랍니다. 그럼 이제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다면 유효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권 있는 요 따옴표 부분 잘 유념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핵심 판례 14번.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판례인데 이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갑이, 을이, 병이, 이렇게 대위 소송이 지금 제기된 거고요. 그리고 승소를 받았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을의 또 다른 채권자죠. 을의 채권자가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보전행위 등을 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등, 가처분 등, 가압류 등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근데 이걸 지금 문제 삼고자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분 대위소송 승소 받았어요. 그럼 채권자 대위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분에게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됩니다. 그렇죠. 다만 직접 수령 권능을 줬다 하더라도 이건 뭐는 아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섰냐면 갑의 채권자, 을의 채권자, 여기에 우리 A 잡아봅시다. 자, 그 다음에 갑의 채권자 B를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갑한테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갑이 야, 나 지금 을한테 돈 가지고 있는데 을이 안 줘. 그리고 을도 병한테 돈을 가지고 있는데 병도 을한테 안 줬대. 그래서 내가 지금 대위소송 들어가서 승소확정 판결 받아서 직접 수령 권능 취득했거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순차 대위 들어갔어야 되죠. B는 갑의 채권자 대위 소송 관련돼서 순차 대위. 근데 이분이 이미 채권자 대위 소송 승소확정 판결 받았기 때문에 이분이 순차 대위 들어와봤자 기판역 저촉이라든지 기판역의 주관적 범위에 싹 다 날아가니까 쿨하게 나 요거 가지 뭐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되느냐? 요거는 안 됩니다. 그쵸? 권능이죠. 권능. 압류는 피압류 채권, 피압류 권리여야 해요. 압류할 수 있는 권리여야 되지 권능을 압류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1번 판례가 여기 노란색이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압류 또는 가압류. 요거는 됩니다. 그리고 밑에 2번 보시면 대위 채권자의 채권자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우리 2번을 읽어볼게요. 자기 금전 채권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대위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 자신에게 지급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 채권이 맞죠. 대위 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위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은 권능이라고 하죠.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뒤에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주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에 대한 압류 명령 등은 무효다.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그리고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 채권자에게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은 것 역시 뭐다? 대위 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 권능 내지 변제 수령 권능의 연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 명령들도 역시 무효라는 겁니다. 이 지급받을 채권 나아가 압류도 무효. 얘기 아니에요. 판례가 상당히 어렵게 얘기하고 있죠. 갑과 아닌데, 갑과 아닌데. 그래서 요 2번 판례만 조금 조심하시고 사람 누군지, 을의 또 다른 채권자인지 대위 채권자의 채권자인지 이런 부분들만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핵심 판례 15번입니다. 요 동그라미 2번에 09년 판례가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또 20년에서 확인됐죠. 동그라미 1번.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개념 요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누구에 대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 결국 여기에서 싸움을 시작하시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원고와 피고의 공방이 펼쳐져야 된다. 맞나요? 왜냐하면 결국 피대위 채권이라고 하는 채무자의 권리가 심판 대상으로 등극을 했고 그 심판 대상에서 공방이 주고 가니까 제3채무자도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요구 관련된 항변, 원고인 채권자 역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얘기할 수 있는 채무자의 권리와 관련된 공격을 하셔야지 원피고 각각 별개 독자적인 사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재항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독자적인 사유는 원고의 재항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동그라미 2번.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보존을 위하여 가등기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전에 부기 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경우 채권자가 그 부기 등기 전에 부동산을 감유한 사실은 바로 어떻다? 무효 등기 유용 관련 독자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권 관련 채무자의 권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재앙변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최종 결론 기각이죠. 피대의 채권 부존재입니다. 등말청 부존재 기각. 기각이 나왔던 사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5번부터는 채권자 취소권이니까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잠깐 또 쉬었다가 우리 핵심 판례 16번 8페이지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할게요.